자, 그러면 2시간 동안 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중개상물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 아니죠?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 등록한 자를 말하고요. 등록한 자가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그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너무 지금 11월, 12월 무리하면 안 되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쳐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예. 잘했어요. 풀어보는 거 좋아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 35페이지입니다. 도입 배경, 특징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법조문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36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6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에는 국토교통부인데 시험에 이게 나온다면 뭐 시도에 등록관청에 둘 수 있다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둘 수 있다는데 두어야 한다 X.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 없다고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옛날에 두어야 한다 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할까 말까인데 사무실 두고 있고 직원까지 두고 있으면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다른 회의실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따로 사무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협회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특히 2차 과목은 행정관청,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공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그 국토부에 둘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 37페이지, 기본서 37페이지 3번에 보면 심의해야 되는 사항,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4개 있죠? 근데 그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색깔 칠해져 있죠? 37페이지 3번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이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찾았어요? 기본서 37페이지 3번 중간에 3번에 양가로 2번 있잖아요. 양가로 2번. 자,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하면 X입니다.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이고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1년, 2년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궐선감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새로 시작합니다. 임기 5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서 37페이지 맨 밑에 제척. 다음은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 37페이지 맨 밑에 제척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가. 38페이지 제척 사유가 그 38페이지 기본서 박스 안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게 재책사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면 아버지가 안면 받쳐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자, 옛날 배우자, 전 배우자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전 배우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재책사유 아니겠죠? 왜냐하면 위장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산 같은 거 빼돌리려고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그래서 전 배우자 이 어떤 경우에도 재책사유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회의에 빠져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기피가 있습니다. 기피라는 거는 뭐냐면 뉴스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나옵니다.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저 사람 빼주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게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회피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38페이지 회피라고 있죠. 회피는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나는 회의에 빠지겠다. 저 전 배우자 이 어떤 자가 안건 당사자이다. 스스로 회의에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빠지면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 위촉 반대가 해촉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이 된다면 직원하고 물론 현업에서는 보면 직원하고 계약서를 안 적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죠. 직원들이 그만두면 꼭 사장들하고 대부분은 싸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리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고용계약서를. 근데 고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게 있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위촉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적는 게 좋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 적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잖아요. 그럼 퇴직금 같은 거 다 줘야 된다고요. 근데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는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죠. 보통은 지금 실장들, 직원들이 완전 월급제는 거의 없어요. 완전 월급제 한 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인센티브 제도라고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건 하면 얼마 주고 자기가 한 건에 뭐 몇 % 준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계약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촉해버리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근로계약서 적었다면 근로자들의 경우 마음대로 못 자르고 해고 예고를 해야 되죠. 미리. 한 달 후에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최소한 한 달 이상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지금 이거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지금 계속 앞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 지금은 몰라도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아는 거 계속 하니까 짜증나요.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짜증나는 거 참기 쉽지 않죠.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는 자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모르는 내용 같지만 나중에 되면 아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다음 달 또 한다고요? 그럼 지겨워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이거는 보고 뭘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은 민법 위주로 해야 된다고 민법 위주로. 이런 거는 민법은 이렇게 그냥 읽으면 딱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통정의 표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그 자체 말 자체가 어렵다고요? 이건 말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인연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인연이라는 것만 기억만 하면 되니까. 자, 심의사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해야 될 사항. 우리 기본서는 37페이지 가운데 3번에 양가로 1번에 있잖아요. 찾았죠? 37페이지 가운데 있죠? 이 4개 중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예산 이에 따라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별로 원래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럼 시도별로 문제가 달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죠? 전국 시도?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자격증 난이도 다르면 안 됩니다. 심의 의결하면 따라야 됩니다. 서울은 상대평가하고 경기도는 절대평가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따라야 됩니다. 모든 시도의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시도지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의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도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상은.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시는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시군구. 그럼 세종에서 자격 취득하면 세종시장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자격증 준다고요? 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찾아보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도지사를 한다. 특별자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질문 하신 분 있는데 특례시라는 게 있어요. 수원시하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이런 특례시가 있죠? 특례시는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그거는 이때까지 공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시장,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시장이죠, 공법에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상관없다. 특례시. 특례시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 그리고 법 특례시를 반드시 말할 때 특례시라고 붙여서 불러야 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심의, 요번에 33회 시험에 박스 안에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세 개를 넣어놓고 다음 중 정책심의원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기역,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기역, 니은, 4번에 니은, 리얼,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5번이 답이 되겠죠. 만약 3개만 했다면 3개 다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33회에. 이런 박스형 문제가 19문제 출제됐다고 했죠. 앞으로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박스형 문제.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박스형 문제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 39페이지. 기본수 39페이지. 시험 시행기관인데, 그 3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인데 시도지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아까 세종시는 해당 안 된다 했죠? 특별자치시는 해당 안 됩니다. 이걸 앞으로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방자치법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 누가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 줍니다. 응시원서를 적을 때 주소를 2개를 적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2개 적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교부할 뿐이지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산업인력공단에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강사가 그러는데 실사 안 하고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 명의로 교부한다던데 그러면 이사 안 가고 가짜로 적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된다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된다 하죠. 공식적 답변은. 그럼 묻지 마시라고요.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교부됩니다. 원칙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예외 국토부 장관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사전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을 거쳐도 된다. 시험에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 거치는 거 없습니다. 정책심의원의 의결은 전부 사전 의결입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40페이지에 있네요. 기본서 40페이지에 보면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가지다.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시험 못 봅니다. 나머지는 교도소에 있어도 시험 볼 수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죠?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제가 질의했어요. 너무 수능시험은 1년간만 시험 못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어긋남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1년으로 이렇게 질의하니까 국토부 답변,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발이 안 될 뿐이지 부정행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거의 안 하게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근데 원칙 구분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구분을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죠? 1차 시험은 선택형이고요. 2차 시험은 논문행위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선택형을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하고 똑같이 2차도 원칙 선택형 예외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선택형, 2차는 논문형으로 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지금 2차를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어요. 1, 2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2차 시험은 다른 날 본다고요. 주택관리사도. 그 다른 날 보면 2차는 주관식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도 30%가 주관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럼 왜 객관식으로 내겠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채점하기가 어렵습니다. 40만 명이 원서를 접수한다 하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10만 명 그 채점하려고 하면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엄청 1년 내 걸리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지금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동시에 보면 원래 2차는 1차 합격한 사람만 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1차 불합격자도 2차 시험을 볼 수는 있는데 2차 합격해도 무효입니다.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차는 붙고 2차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1차가 면제되죠? 2차만 보면 됩니다. 자, 시험식입니다. 기본서 41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시험식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원래는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는데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1999년 10회 시험부터 10회 보고 나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23년 동안 매년 봤습니다. 매년. 단 15회 시험은 2번 봤다고 했죠.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어렵게 내면.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한 번 이상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 예외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다. 자, 1차 시험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즉 33회에 1차 합격하신 분은 34회 시험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34회 시험 보는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군대 가거나 해외 뭐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입니다. 시험 안 보면 35회 때는 또 1, 2차 같이 봐야 됩니다. 군대 가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입니다. 왜 다음 해가 아니라 회냐고 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채점인데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시험 출제 채점인데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 요청하냐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요청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 시도이사입니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경우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명단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할 수 없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출제위원들이에요. 그럼 대학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부정행위했다고. 그 명단 통보되면 5년간 다시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의원 모두 위원,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42페이지, 기본서 42페이지 맨 밑에 5년 있잖아요. 5년. 찾았습니까? 42페이지 맨 밑에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43페이지 시험 공고인데요.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저는 10회 시험을 4월 2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4월 달에도 보고 9월에도 보고 10월에도 보고 각각 달랐다고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략적 사항을 2월 말까지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늦어도 2월 말까지지 12월 되면 벌써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내년 시험 날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측될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옛날에는 한 달 전에 알려줬다고, 한 달 전에 알려주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 공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를 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고요. 기본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44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그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여기 5번까지 그대로 내용이 있네요. 시험 보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공짜로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수수료, 지금 시민보 기자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인데요.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인터뷰가 그냥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 길 가는 사람 잡고 그냥 인터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미리 약속 사전에 하고 다 각본에 의해서 하더라고. 짜고 저보고 뭘 이야기를 하냐 인터뷰를 했냐면은 시험 응시 원서만 내놓고 시험 보러 못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돌려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걸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게 연기를 못 해가지고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건 잘리고 아예 텔레비전 나오지도 않아서 인터뷰는 했는데 거짓말 하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민보 기자가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이게 50억 정도 된답니다. 응시원서 돈 받았다가 안 돌려준 돈이. 그래서 이제는 시험 보러 간다 해놓고 안 가면 돌려준다고 일부는. 그 돌려주는 게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과오나 뭐 초과해서 내면 당연히 돌려주고 시험 시행기관에 기책 사유가 있으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 시행기관의 잘못으로 시험 못 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 돌려준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8월 달에 원서 접수합니다. 지금 8월 달 8월에 접수하는데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숫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소하면 다 돌려주는데 그 다음 날부터 7일에 취소하면 60%만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빈자리 추가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 원서 접수한 거 보고 학교를 예약해가지고 시험 장소를 다 구해놨는데 환불받아 가버리면 빈자리가 생기죠. 그래 빈자리 추가 접수를 합니다. 원서 접수를 2번 받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한 번 접수 받고요. 또 추가 접수 10월 초나 이 정도 되면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환불받아 간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원서 접수 여러분들은 하는 첫날 접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 장소 다 차버리면 더 이상 접수 못 하거든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고 했죠. 자,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증 양도대여 46페이지입니다.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 양도 팔아먹는 거, 대여 빌려주는 거. 뭐 제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팔아먹는 경우는 없죠. 빌려주는 거는 봤습니다. 아, 팔아먹는 거 봤습니다. 보기는 제가 2건을 보긴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기꾼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분은 딸 주려고 자격증을 딸이 2명인데 2개를 샀어요. 한 개 처음에 살 때 2천만 원, 두 번째 살 때는 800만 원 위조된 자격증. 위조된 자격증 그냥 가짜로 그냥 위조 서울대학교 그 졸업장 위조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위조된 자격증을 샀습니다. 그 위조된 자격증은 뭐 양도하는 거 봤지만 진짜 자격증은 사고 파는 거는 못 받고요. 사고 팔 수가 없죠. 일신전속적이니까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죠. 그 대여하는 거는 봤습니다. 대여 빌려주는 거는. 양도도 안 되고 대여도 안 되는데 1.1이 뭐냐면 이거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면. 그 현업에서 보면 빌려주는 사람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빌려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아는데 빌린 사람은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46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됩니다. 빌린 사람은 징역 벌금은 받는데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빌렸잖아요.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47페이지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유사명칭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대표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대표.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는 이게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간판 이름입니다. 대표, 사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이면 대표죠.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이죠.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 사장, 회장, 대표, 소장 이런 명칭 쓰면 안 됩니다. 그 보통 현업에서는 보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분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말 많이 해요. 소장. 쉽게 말하면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자격증 걸고 거기서 직접 계약서 작성했다면 불법은 아니죠. 대여라는 건 완전히 빌려주고 사무소 나가지도 않는 걸 대여라고 하죠. 자격증 걸고 중개업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걸 소장이라고 하는데 걸고 하면 자격증 명의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했다면 양도대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7페이지고요. 자, 48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48페이지 교육제도. 교육은 이렇게 5개 교육이 있습니다. 5개 교육. 5개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매수신청대리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할 때 받는 교육인데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개 가운데 있는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즉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게 지금 48페이지 실무교육, 49페이지 2번 직무교육, 그 다음에 50페이지 연수교육, 51페이지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이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나중에 나온다고요. 맨 마지막 주에. 자, 교육을 누가 실시하는지 실시권자입니다. 실시권자. 시험에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되면 다음 중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은 등록관청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그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안 받으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저는 이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고요. 지금도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 지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면 사이트 나오는데요. 그 사이트에 제 강의도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직 강사입니다. 지금 실무교육. 그래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러면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럼 교육하면 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현실적으로? 옵니다. 안 오면 교육은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오냐 하면은 행정지도를 해요.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그 중개업소 친목회 연락해가지고 교육 다 받아라. 교육 받으러 오면 자필 사인하고 교재 받아가라. 만약 교육 안 받는 데 있으면 안 받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흘린다고요. 그걸 소위 행정지도라고 그래요.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다 받아러 옵니다. 중개업소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죠. 아무리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하더라도 사무소에 그 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5년 보관하고 있는 거 사차치 다 뒤지면 하나는 위반한 거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해도. 그래서 죄 지은 거는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죄 지었다고요. 그래서 교육받으러 잘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 자, 우리 그 신입사원들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연수원에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회사의 연수교육은 연마하고 수련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가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실무할 사람, 개업할 사람, 취직할 사람, 초보자들이 받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자격증 딴 사람만 받는 게 연수교육, 실무교육입니다. 근데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 여기 될 자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사전교육이라는 얘기죠. 미리 받아야 되는 거죠. 요 가운데 3개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모든 사람들 다 교육 대상이 됩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 소속공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보조원은 연수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보조원은 취직하기 전에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왜? 중개업무는 못한다고 했잖아. 보조원은 단순히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니까 교육 계속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공, 소공의 경우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왜? 계속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뒤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5개를 비교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 내용을 보면 초보자들이 받는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근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 개정된 내용을 강의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똑같습니다. 교육 내용. 자, 직무교육도 직업윤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직업윤리 들어갑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인데요.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교육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자격증 안 따고 받는, 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만 받는 거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고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으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인데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전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미리 어디서 교육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왜?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안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인터넷에 치보면 됩니다. 지금 실무교육 하는 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데는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54페이지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는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